예, 안녕하세요. 예, 요즘 너무 자주 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예, 뭐, 종종 땜빵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아무튼 이번에 제가 개강을 해가지고, 매주는 모르겠어요. 10월 중순까지는 아마 중간고사 정도 될 때까지는 매주는 못하고 격주로 오는데, 뭐 어쩔 땐 수요일 날 오고, 어쩔 땐 뭐 금요일 날, 어쩔 땐 주일 날 오고, 시간 날 때 가능한 나오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무튼 이번에 가을에 제가 아마 뭐 한 세 번 정도는 특강을 할 듯 싶어서 이번 가을에 뭐 할까 하다가 이번 가을에는 그 좀 뭐 또 때도 그렇고 해서 이제 우리가 예술가들에게 좀 인생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부분, 또 우리 신앙과 연결해서 우리가 잘 아는 뭐 작가, 화가들이지만 또 신앙인의 관점에서 또 약간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나 좀 소개를 하려고 하면서, 오늘은 헤르만 헤세, 여러분이 잘 아시는 헤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 합니다. 헤세에게 뭐 배우는 뭐 인생, 혹은 뭐 헤세와 함께 시작하는 가을, 이 정도 제목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헤르만 헤세는 뭐 데미안이라는 소설이 워낙 유명해서 이제 데미안이라는 소설을 꽤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겠지만, 뭐 워낙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설이기도 하고, 뭐 최근에는 그 BTS가 그 앨범을 낼 때 데미안에게 영감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전에 냈던 앨범들이, 그래서 그 중고등학생들이 갑자기 데미안 사다 보느라고 베스트셀러에도 오르고 뭐 이런 네, 뭐 그런 선한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또 신앙인 입장에서 재밌게 보다가 또 막상 근데 또 그 신앙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약간 좀 뭐랄까요, 그 이상하게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영지주의적 관점에서 뭐 거기 야곱의 신화를 해석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카인의 얘기 같은 걸 얘기하는 거, 뭐 새로운 건 아니고 다 예전에 영지주의자들이 많이 얘기하던 그런 부분들인데, 이제 그런 게 나와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신앙인들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는데요. 아무튼 그걸 포함해서 헤세는 기본적으로 시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인의 언어를 우리가 교리의 언어로 재단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헤세의 되게 훌륭한 점은 시인으로서 시인이 많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글을 쓰는 것과 그 시대의 시대적 풍조, 그리고 시대적 병리 현상 같은 걸 되게 절묘하게 종합을 시켜놨습니다. 근데 이렇게 워낙 절묘하게 봉합이 돼 있어서 책을 읽다 보면 너무 술술술 넘어가기 때문에 헤세의 그 두 가지 장점이 사실은 되게 다른 이야기 두 개를 동시에 하고 있다는 걸 못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헤세를 너무 약간 좀 감상적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되게 너무 그 종교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맥락을 보고 보면은 헤세가 사실은 그 어떤 이 몽상가 같이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진짜 시인이지만 동시에 그 시대적 아픔을 굉장히 명민하게 또 예민하게 그 지각했던 그런 예언자 같은 인물이었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헤르만 헤세가 독일어권에서 사실 오랫동안 조금 경원시 된 건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1차 대전, 2차 대전 때 모두 반전 운동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독일 사람들이 보기에는 한 50년대까지 자기 나라를 버리고 간 사람처럼 생각을 했던 거고, 50년대 이후에 좀 이제 사람들의 사상이 성숙돼서 한 나라의 국수주의라는 어떤 그 과도한 민족주의나 어떤 그러한 그 국가중심주의라는 게 모두를 불행으로 이끈다는 거를 이제 확실하게 그 깨달은 다음에 이제 헤세가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는 세계 문학으로서의 가치가 많이 재발견이 되고, 그래서 독일어권에서도 사실은 70년대, 80년대 이후 이제 80년에 그 70년대 이제 그 노벨 문학상을 이제 받고 헤세가 거의 말년에 되었을 때 정도부터 헤세에 대한 제대로 된 재평가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죠. 헤세와 굉장히 친했던 사람이었고, 마찬가지로 독일을 저버리고 망명을 갔던 토마스 만 같은 경우는 워낙 독일 사람들이 토마스 만을 괴테 이후에 가장 뛰어난 작가로 생각하기 때문에 비교적 일찍 독일 문단에서도 다시 이제 받아들였지만, 헤세에 대한 재평가는 독일 내에서는 오히려 굉장히 오래 걸렸다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헤세의 소설들이 많이 유명한데, 사실 헤세의 시가 굉장히 좋고요. 어렸을 때부터 10살 때부터 시를 쓰기 시작한 사람이고, 죽을 때 92, 이 사람이 80 몇 세까지 살았는데 그 거의 죽을 때까지 시를 썼기 때문에 이분의 이제 기본적인 생각을 알기 위해서는 시를 읽으면 의외로 좋습니다. 시가 이렇게 어려운 시가 있는 게 현대시지만 어려운 시가 아니라 약간 자신의 내면의 성찰과 어떤 삶의
어떤 방랑자로서 평생을 살아간 그런 정서가 있거든요. 그게 시에 잘 묻어나서 한번 헤르만 헤세에 관심이 있으시면 데미안 같은 책을 읽고 나서 소설이나 산문 작품들도 좋지만 한번 시들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헤세의 시 몇 편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그 유명한 데미안에 나와 있는 그 서문 부분을 좀 읽어 드리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도 한 번쯤은 이제 그 경청할 만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뭐 그 데미안 하면 그 구절은 다 아시죠? 뭐 새는 힘겹게 투쟁하여 알에서 나온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를 깨트려야 한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프락삭스다.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너무 유명해가지고 다들 이 얘기만 하는데, 사실 이거는 약간은 제 느낌으로는 이제 조금 영어 그 전문 용어로 하면 맥거핀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맥거핀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스릴러 같은데 저기 이제 폭탄이 터진다고 놔두고서 사람들의 주의를 거기 집중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구절이 가지고 있는 그 소설 안에서 맥락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이 구절 자체는 그렇게 대단한 구절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데미안의 주제가 여기 다 있다고 하는데, 아니고 살면서 뭔가 자기의 어떤 굴레나 자신의 한계를 깨트리려고 애를 쓰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아프락삭스라는 얘기도 되게 이제 여러 그 인도의 뭐 경전이나 이런 데는 나오던 얘기고, 선과학을 이제 포괄하는 그런 유의 신성에 대한 그 이야기들은 꽤 많은 그 근동 문화에는 퍼져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특이한 건 아니지만, 워낙 인상적인 문장으로 또 그 소설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멋있는 장면에서 나오기 때문에 일단 헤세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죠.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그리게 해주기 때문에 그 소설을 되게 흥미진진하게 읽게 해줍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에서 가장 읽을 만한,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대목은 물론 소설 전체가 하나의 은유이고 상징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들을 사람이 마음에 담고 가기 좋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서문이 아주 훌륭한 내용이 나와서 서문을 먼저 좀 소개해 드리려면, 먼저 이 헤세 데미안에서 조금 말씀드리고 이제 서문을 읽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헤세가 1877년 생이었고, 이 집안이 좀 독특한데, 외할아버지,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어머니가 어렸을 때 자기 전에 괴테의 시 같은 거 이렇게 늘 읽어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되게 이제 서양의 그 소설가들을 보면 그 소위 말하는 18, 19세기의 위대한 소설가들은 이른바 예술가적 감수성과 다음에 시민 계급에서의 소위 말하는 부르주아라고 하지만 우리가 얘기하면 그냥 일상적인 그 직장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도시인의 어떤 직장인의 상업 같은 활동이 그때 활발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민으로서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지고 뭔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리고 경제적인 수입을 가지고, 이게 이제 정상적인 삶이라고 생각을 한 거잖아요. 이렇게 19세기에 그게 정착이 됐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해야 되겠다는 압박, 반면에 나는 예술가로서 살아야 되겠다는 갈망, 이게 이제 부딪히는 게 아주 전형적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래서 예술가의 갈망을 이제 어머니로부터 물려받고, 다음에 아버지로부터는 사회 안에서 자신의 몫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사회적 책임 같은 걸 누리고, 그러다가 이제 갈등하면서 자기의 고유의 길을 찾아가는 거, 이게 아주 전형적인 18, 19세기 소설의 이른바 그걸 교양소설이라고 그러거든요. 교양소설이 다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발견해가는 그 소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대표적인 소설이 교양소설의 양대 걸작이 그 토마스 만의 토니오 그레거랑 다음에 헤르만 헤세의 그 술의 바퀴 아래서, 두 개가 다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두 기질이 충돌한 내용인데, 이제 헤세가 실제로 외할아버지가 아주 그 당시에 독일에서는 유명한 인도학 교수셨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신화나 그런 동방색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았고요. 그리고 아버지는 굉장히 경건한 그 개신교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인도에 가서 선교를 하려고 사실은 그 외할아버지한테 그 독일어를 배우다가 엄마를 알게 돼서 결혼을 하신 거죠. 근데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일단 그 인도에 대한 호기심 혹은 동방에 대한 호기심도 상당히 많았고, 목사님 아들분들이 방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저도 이제 몇 번 보면은, 왜냐하면 너무 어렸을 때부터 책임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가 늘 성당 다녀서 교회 다니는 분들 자세히 모르지만, 제가 어떤 기회에 이제 목사님 자제분 중에 목사님 된 분들이 많으신데, 어렸을 때 되게 한 번쯤은 다 방랑해본 경험이 있다고들 얘기하시더라고요. 헤세도 마찬가지로,
헤세는 그게 좀 심했죠. 그래서 아버지가 헤세를 목사님을 만들려고 꽤 좋은 김나지움에 보냈는데 거의 그 미칠 지경이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자살 시도도 하고, 그리고 거의 인생을 막 포기하다시피 하고 어린 나이에 술독에 빠져서 지내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헤세가 결국은 고등학교 졸업도 안 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헤세는 우리로 치면은 고졸도 아닌, 그래서 뭘 했냐면은 여러 가지 뭐 회사에서도 좀 일하기도 하다가 서점 직원으로 했습니다. 서점 직원으로 일을 하면서 글을 쓰기 시작해가지고 서점 직원으로서 기고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20대 초반에 낸 논평 같은 게 좋은 평을 받고, 이제 20대 중반에 페터 카멘츠크라고 하는 최초의 산문 소설이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이제 전업 작가로 일찌감치 나선 거죠. 그러니까 헤세 자신이 자기의 길이 무엇인가, 인생에서 주체적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가, 사회적 책임이란 거와 나의 갈망이란 걸 어떻게 만나게 할 것인가, 이거를 본인이 굉장히 고민을 한 사람이고, 또 그리고 이 신적인 것, 어떤 그 종교적인 그러한 고민도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죠. 결국 이제 말년의 헤세를 보면은 그리스도교 안에 범주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특히 이제 헤세가 생애 중반부터는 칼 융의 심리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그리스도교 그 영성이나 신자라고 하긴 어렵겠죠. 그러나 평생 그리스도교적인 어떤 상징 세계 안에서 산 사람인 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헤세를 읽다 보면 그런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헤세를 예술가이기 때문에 이 헤세가 하는 얘기가 뭐 교의적으로 우리랑 어떻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건 제가 보기에 큰 의미가 없고, 중요한 거는 한 사람이 끊임없이 그 자신의 내면에 있는 자기 내면에 있는 어떤 신적인 거, 그러니까 자기가 내면에서 신성과 만나고 있는 자기 내면의 가장 그 깊은 비밀을 평생 쫓아가고 그거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소명이다라고 확신한 사람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헤세에 있어서는 자기 자신을 찾는다는 거는 사실은 신을 만나는 것과 같은 거라고. 그래서 평생 이 사람이 추구한 거는 나 자신으로서 어떻게 진정한 나를 만날 것인가. 두 번째로는 진정한 나를 만난다는 것이 내 안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신적인 실제 자기 자신을 개방해서 그 안에 일치되는 것. 그러나 동시에 그 안에 일치되지만 자기 자신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진정한 고유성을 발견하는 것. 이제 이게 헤세가 얘기하는 평생의 투쟁이었다 볼 수 있겠고요. 이게 이제 칼 융이 심층 심리학에서 얘기한 소위 말하는 아니마 아니무스 이야기를 하는 그것과 잘 어울리죠. 헤세가 그래서 이제 유명해지기도 하는데, 이 사람이 크게 그 고통을 겪은 게 뭐냐면은 일단 가정사에서는 아무튼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었던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버지와도 아무래도 불화가 있었겠고 이런 상황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어머니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어머니가 첫 번째 소설이 나오기 직전에 돌아가셔서 평생 그게 좀 한이 됐죠. 어머니께 내가 그래도 이렇게 쓸모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 돌아가셔가지고 효도를 못한 것도 한이 됐고, 결혼을 했는데 불행하게도 첫 번째 결혼한 그 부인이 정신분열 현상이 있었습니다. 조현병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고통을 많이 겪었고, 첫 번째 아들은 죽고 두 번째 아들은 크게 아프고 그 와중에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그런 와중에 그때 거의 헤세도 거의 그 우울증에 빠졌었거든요. 이제 그 시점에 이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1차 대전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헤세가 반전 운동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독일 내에서 이제 반역자처럼 취급을 당한 거죠. 그래서 그때 스위스로, 원래 독일 사람이었는데 칼프라고 독일의 이제 슈투트가르트 조금 내려가면 튜빙엔 근처에 있는 도시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쥐리히로 옮겨와서 평생 스위스에서 살았습니다. 물론 어렸을 때도 이제 바젤에서 아버지가 선교 활동하느라고 산 적이 있었지만, 그래서 말하자면은 늘 유랑자 같은 정서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도 거기서 헤세가 언뜻 생각하면은 그냥 자기 서재에서만 지낸 사람 같은데,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부상자들을 위해서도 되게 애를 많이 썼고, 그리고 전쟁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도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 와중에 그게 이제 1914년 정도고, 헤세가 나이가 이제 40 가까이 되면서 이제 새로운 걸 뭔가 모색을 해야 됐을 때, 이제 그쯤에 이제 그 첫 번째 부인은 정신병원에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헤어지고, 두 번째 부인과 결혼했지만 3년 만에 또 이혼을 하고, 나중에 이제 세 번째 부인과 결혼해서 이제 나중에 그 부인과 죽을 때까지, 헤세 죽을 때까지 같이 스위스에서 살면서 그때 좀 이제 가정적인 안정은 그때 비로소 이제 얻은 거고요.
그때 이제 마흔이 된 나이에 햇세가 자신의 정신적인 위기, 그리고 또 하나는 전쟁이라고 하는 이 자기가 속해 있는 유럽 문화의 위기에서 그거를 극복하려는 하나의 내적인 투쟁 혹은 어떤 돌파구로 쓴 책이 바로 데미안. 그래서 이 데미안을 이 데미안의 주인공 혹시 읽어보신 분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데미안 막스 데미안이란 데미안이 있고 데미안 엄마가 또 나오죠. 에바 부인이라고. 근데 두 사람은 사실은 사실은 상징적인 인물인 거죠. 그 융 심리학을 읽어보면 알 수 있겠지만 그 데미안은 아니무스에 해당되는 거고 에바 부인은 아니마에 해당되는 거고 말하자면은 그 주인공이 자기 안에서 진정한 자기 자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냥 겉으로 있는 피상적이고 표면에만 있는 그 자기의 겉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자기 자신, 자기가 존중할 만하고 자기가 정말 선택할 만하고 자기가 평생 따를 만한 그러한 나 자신을 서서히 조형해 가는데 그게 바로 데미안이고 그게 이제 에바 부인인 거거든요. 거기서 그 사실은 주인공은 한 명만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데미안이라는 존재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유령 같은 존재인 거죠. 근데 그 주인공 이름이 싱클레어예요. 에밀 싱클레어인데 이 소설을 데미안이라는 소설을 무슨 이름으로 썼냐면 에밀 싱클레어라는 이름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아마 햇세도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이름을 썼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당시에 반전 운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본명을 가지고 독일에서 책을 내기 어렵기 때문에 썼을 수도 있는데 하나 좀 웃긴 일이 생긴 거는 40 정도에 썼잖아요. 근데 이미 그 당시에 햇세는 상당히 유명한 작가였고 토마스 만 같은 사람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작가였고 그 시대에도 독일에서 이제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경원시 되긴 했지만 거의 최고의 작가 중에 한 명으로 그 동나이대에서는. 근데 이제 이 싱클레어라는 작가가 나타나서 데미안의 책을 넣었는데 너무 사람들이 좋아한 거예요. 그 당시로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의 판매 부수가 나타나요. 초판은 3,300부면 그 당시에 많이 찍은 건데 금방 몇 년 사이에 몇만 부가 팔려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천재 작가가 누구냐. 근데 이름은 알려져 있고 햇세가 자기가 대리인이다. 그래서 내 통장에 돈을 보내면 된다. 예, 해가지고 그래서 이 싱클레어가 누군지를 찾는 난리가 벌어졌는데 칼 융이 읽어보더니 바로 편지를 보냈다고 하면 햇세한테 미안하지만 나는 이게 당신인 줄 알겠다고. 그 책을 읽어보니까 그 융의 심리학에 기반을 해서 책을 썼기 때문에 융은 보면 알았던 거죠. 근데 딴 사람들은 조금씩 의심하기 시작하고 하다가 한 3, 4년 후에 책이 이제 여러 판 나온 다음에 알려져서 그때 비로소 이제 그 햇세가 자기가 쓴 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 책 이후로는 햇세의 글쓰기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그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회의 자신이 예술가로서 적응하는 데 대한 어떤 일어나는 그런 갈등 이런 것들이 주제였다면 데미안 이후에는 자신의 내면 세계 안에서 자신의 모순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 안에 있는 서로 다른 것들, 서로 충돌하는 것들을 하나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다 껴안으면서도 자라나는, 평생 말하자면 변화하고 흘러가고 또 성장하고 배워가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는 그러한 여정을 드러내는 책들을 계속 쓴 거예요. 지화사랑 같은 것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지화사랑도 딱 두 가지 유형으로 나오는데 두 가지 유형이 그중에 양자택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인간 안엔 그런 모순이 있다라는 거죠. 내 안에 나도 다 통합시키기 힘든 그러한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그 다른 것들을 껴안고 가면서 평생 조금씩 그것들이 만나게끔 살아가는 거. 이게 인간의 인생이다. 그래서 인간의 인생에서는 변화하거나 달라지거나 뭔가 때로 굴곡이 있거나 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그게 오히려 당연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햇세의 소설은 뭐 조금 간략하게만 요약을 시간이 뭐 많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회복과 치유의 소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어두운 부분, 내가 보기 싫어하는 부분, 혹은 내가 만나기 싫어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껴안는 법을 배우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보통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 안에 가치가 쉬운데 햇세는 아주 명백하게 그렇게 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보기엔 햇세의 굉장히 훌륭한 점이고요. 평생 사실은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면서 산 사람이고 이 소설 안에서도 자폐적인 소설이 아니라 결코 데미안 같은 소설 언뜻 보면은 완전히 자폐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자기를 깨고 이런 불완전하고 모순덩어리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럽기까지 하는 나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인가 의미 있는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자신들의 길을 찾을 수 있는 작은 동반자가 돼줄 수 있다는 그 확신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나중에 한번
데미안이든 지화사랑, 나르시스와 골드문트 등, 그리고 뭐 가장 위대한 소설이라고 하는 유리알 유희 등 뭐 그런 책들 한번 보시면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데미안에 나오는 그 서문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것은 나 자신의 이야기, 한 인간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가공의 인간, 어떤 가능한, 어떤 이상적인, 또는 어쨌든 존재하지 않는 한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로 존재하는 단 한 번뿐인 살아있는 인간의 이야기인 것이다. 하지만 진짜로 살아있는 인간이란 대체 무엇이냐에 대해 오늘날 사람들은 예전보다 잘 모른다. 그 모두가 저마다 자연의 아주 소중한 딱 한 번뿐인 시도인 인간들을 총으로 쏘아 대규모로 죽이는 판이니 말이다. 우리가 단 한 번뿐인 인간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면 누구든 우리 각자를 정말 총알 하나로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버릴 수 있다면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는 일이다. 인간은 누구나 저 자신일 뿐더러 세상의 현상들이 교차하는 지점, 단 한 번뿐이고 아주 특별한, 어떤 경우에도 중요하고 특이한 한 지점이다. 이 부분이 이제 뭐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융 심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은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모든 것을 포괄하는, 모든 인간 존재와 또 심지어 이 우주 전체를 포괄하는 하느님, 우리는 이제 하느님이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고, 그 신성에 속해 있는 존재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홀로 있는 건 하나도 없는 것이죠. 뭐 존 던의 유명한 시에 나오는 누구도 섬은 아니다, 토마스 머튼의 묵상서에도 나오죠. 그와 사실 비슷한 사상입니다. 다만 이제 그 융은 이제 그거를 심층 심리학 쪽에서 인간의 그 원시 시대 때부터 어떤 소위 말하는 집단 무의식을 가지고 그걸 설명을 했던 거고, 이제 우리 그리스도교 영성에서는 그게 하느님 안에 일치하는, 하느님 안에 존재하는 이른바 범죄 신론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 설명하는 게 좀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지만 융이 얘기하는 게, 하나는 모든 신성에 공통적으로 그 속해 있는 건데, 그러나 다른 한 가지는 그 신성 안에 있으면서도 각 개인은 끊임없이 진정한 의미의 개인화를 평생 추구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와 속해 있는 누구의 복제물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복제물, 뭐 할아버지의 복제물, 어떤 위대한 사람의 복제물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어떤 대단한 사람의 좀 불완전한 모사품이 아니고 그 사람만이 고유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개인화는 근데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라 각 개인이 평생 투쟁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말하는 아프라삭스 나오는 그 알에서 깨어난, 새는 알에서 깨어나야 된다는 게 그런 뜻이죠. 여기서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그런 의미에서 유일무이한, 모든 현상이 그 사람에게 딱 한 번 그런 방식으로 만나는 게 인간의 고유함이고, 그래서 소중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거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소중하다는 걸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소중하게 여기질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나는 소중하게 여기는데 다른 사람들은 막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실은 그 사람이 정말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걸 아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중하게 여긴다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겠죠. 그럼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냐? 그게 사랑이기도 하고, 아니면 가지고 있는 어떤 덕성이기도 할 텐데, 그런 덕성을 가지고 혹은 그런 사랑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험하게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권력을 폭력적으로 행사하는 경우는 사실은 무의식적으로 혹은 심리적으로는, 심층 심리학적으로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역시 자신이 폭군으로 군림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각자의 이야기는 소중하고 영원하고 거룩하며, 그래서 어쨌든 다시 살아서 자연의 의지를 충족시키는 인간은 누구라도 극히 주목할 만한 경이로운 존재인 것이다. 그 모든 인간 각자에게서 정신은 눈에 보이는 형상이 되고, 각자에게서 피조물들은 고통받고, 각자에게서 구세주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 오늘날에는 인간이 대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드물다. 만일 인간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라면 죽을 때 더 가벼운 마음으로 죽을 것이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다 쓰고 나면 나도 더 가벼운 마음으로 죽을 것이다.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이 굉장히 유명한 대목인데요. 모든 사람의 삶은 제각기 자기 자신에게로 이르는 길이다. 자기 자신에게로 가는 길의 시도이며, 그것은 좁은 오솔길을 가리켜 보인다. 그 누구도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되어본 적은 없지만 적어도 누구나 자기 자신이 되려고 애쓴다. 어떤 이는 둔하게, 어떤 이는 더 환하게, 누구나 자기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는 모두 같은 심연에서 나왔다. 하지만 깊은 심연에서 밖으로 내던져진 하나의 시도인 인간은 누구나 자신만의 목적지를 향해 나아간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할 수는 있지만 누구나 오직 자기 자신만을 해석할 수 있을 뿐이다. 되게 강명 깊은 문장인데 이 부분이 생텍쥐베리의 인간의 대지의 마지막 부분에도 좀 비슷한 문장이 나옵니다. 다 니체의 영향을 좀 긍정적으로 소화한 그런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여기서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헤세가 이런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 인간에게서 인간됨의 본질이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은 인간의 삶에 목적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인간의 삶은 어떤 우연과 무목적으로 이제 말하자면 생존해서 혹은 생존하면서 생존하는 동안에 어떤 올 수 있는 외적인 즐거움이나 편안함이나 이런 거를 누리면 만족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은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 인간됨이라는 얘기는 인간의 그런 목적과 소명이 있다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교 안에서는 인간의 삶이란 건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태어났을 때 내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사실은 태어났다는 거는 부르심을 받은 것이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는 어디론가 그 목적을 향해서 가는 것인데 근데 하나 중요한 건 그 목적이 주체적으로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목적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아는 지식 안에서 이미 정형화를 시켜놨다는 거죠. 스테레오타입으로. 특히 이제 현대사 복잡한 사회일수록 오랫동안 내가 살 길이 뭔지를 모색할 여유가 없잖아요. 빨리빨리 결정을 해야 되고 어린 시절에 이미 뭐 다 체제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목적이라는 게 사실은 진짜 진정한 의미의 인간이 살아가는 소명으로서의 목적이 아니라 그냥 일종의 계획 혹은 프로젝트가 돼버린 거죠. 인생은 프로젝트, 목적이 있다는 거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사실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생각하고 모색하고 시행착오를 통해서 나에게 목적이 주어져 있고 나에게 소명이 주어져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그 목적과 함께 자라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은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있고 인간의 삶은 소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소명은 자라나는 것이고 그 목적 역시 자라나는 것이다.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그게 이제 헬세가 하고 싶어 하는 얘기고요. 그럴 때 인간의 삶이 생동감이 있다는 거죠. 이게 고통도 있고 때로는 생각지 않은 죽음도 다가올 수도 있고 어둠도 있을 수 있고 그림자도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다 라는 게 헤세의 생각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생각들, 그래서 변화를 되게 이 사람은 중요하게 생각을 한 거고요. 그런 것들이 헤세의 시집들에 보면 잘 나타나니까 한번 기회가 되면 시집을 보시면 좋겠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헤세의 가장 유명한 시이기도 하고 가장 훌륭한 시인데, 헤세가 쓴 책 중에서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제일 소설로 대작으로서는 마지막 낸 글라스 슈필리나 요즘 유리알 유희라는 작품을 가장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렇게 재평가되고 있는데 그 마지막에 그 주인공인 대가가 안 마이스터가 쓴 시라고 해서 소개되는 슈투펜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계단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담계라고 번역되기도 하는데 제가 독일에 있었을 때 한번 독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 이렇게 랭킹을 이렇게 쭉 한 게 있는데요. 독일 사람들이 시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학교에서도 많이 배우고 거의 언제나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가 이 슈투펜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읽어보면 누구나 다 공감을 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를 한번 읽어드리는 걸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독일어 원본을 가져왔지만 제가 읽어보려다가 민망해서 하진 않고 그냥 번역된 걸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슈투펜이라는 시인데요. 그냥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번역이 좀 몇 가지 번역이 나와 있는데 좀 옛날 번역이지만 그냥 옛날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계단, 꽃이 모두 시들듯이 청춘이 늙음에 무릎 꿇듯이 인생의 계단도 지혜도 덕성도 그때그때 꽃 피울 뿐 영속되는 것은 아니다. 삶의 부름을 들을 적마다 마음은 용감하게 슬퍼하지 않고 새로운 다른 속박으로 접어들듯이 이별과 재출발의 각오를 다져야 한다. 무릇 모든 일의 시작에는 신비로운 힘이 깃들여 있어 우리를 지켜주고 사는 데 도움이 된다. 우리는 모든 공간들을 차례로 흔쾌히 넘어서야 한다. 어느 곳에서나 고향 같은 집착일랑 두지 말자. 우주의 정신은 우리를 붙잡거나 구속하지 않고 우리를 한 계단씩 높여주고 넓혀준다. 한 생활권에 뿌리 내리고 편안히 들어앉으면 탄력을 잃기 쉬우니 늘 출발과 여행의 각오가 돼 있는 자만이 마비된 습관에서 벗어나리라. 죽을 때도 여전히 새로운 공간을 향해 젊고 기운차게 나아갈지도 모른다. 우리를 부르는 삶의 외침은 결코 그치지 않으리. 그럼 좋다. 마음이여 작별을 고하고 건강하여라.
읽어드린 구절 중에서 특히 모든 시작에는 마법이 있다라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인용되는 그러한 구절인데요. 뭐, 그 부분만 독일어를 읽어드리면, und jeden Anfang wohnt ein Zauber innen, der uns beschützt und der uns hilft zu leben. 이렇게 되어 있는데, Zauber라고 되어 있거든. 매직이라고 그야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새로 시작하는 걸 되게 두려워하고, 안정되어 있는 걸 흐트리고 두려워하지만, 사실 인간의 살면서 체험할 수 있는 가장 큰 힘, 그리고 어떤 내가 살아있다는 걸 체험하는 거는 대개는 내가 원튼 원치 않든 새로운 시작을 할 때마다 그것이 선물처럼 주어진다는 것이죠. 물론,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그거를 언제나 거부하면서 살 수도 있지만, 뭐, 그렇다고 우리가 늘 살면서 늘 이렇게, 뭐, 흐트러뜨리고, 뭔가 늘 정돈하지 않고 사는 게 좋다는 뜻은 아니지만, 뭐, 원치 않아도 어느 순간에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죠. 이제 그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면 행복하게, 뭐, 이렇게 안온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길이다라는 거를 이제 헤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헤세가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뭐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뭐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헤세 얘기가 나오니까 그럼 어디 뭐 여고생들이나 읽는 책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 그런 얘기하면은 좀 약간 적절하지 않은 표현 같긴 한데 옛날에 그만큼 이제 헤세의 소설이 좀 감상적이라는 그런 선입관들이 있거든요. 뭐 우리가 방황을 늘 하는 사람들 보면 좀 짠하잖아요. 사회라는 게 자리를 잘 잡고 뭐 안정되게 이렇게 해야지 누구한테 좋은 일도 하고 나도 좀 잘 살고 그런 건데 그 얘기도 맞는데 근데 역으로 특히 현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안정에 대한 갈구가 크다 보니까 사실은 삶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요소, 즉 인간이 시작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현대인들에게 헤세가 상당히 큰 위로와 용기를 주는 것 같고, 그래서 최근 들어서 특히 이제 회복 혹은 어떤 치유라는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얘기할 때 헤세의 책들을 많이 인용하는 것 같아서 오늘 소개해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